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5년간 텅 비어있던 옆자리에 온기가 낯설면서도 심장은 배신자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5년 전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 박정우를 떠나보낸 35의 여자입니다. 2001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남편 정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되는 해였죠. 5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세월이겠지만 제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시간은 제 슬픔 위에서만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결혼 3년 만에 닥친 갑작스러운 사고는 제 세상의 모든 빛을 앗아갔습니다. 웃음 많고 다정했던 남편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도 없었던 우리였기에 덩그러니 남은 이 넓은 집은 저를 삼켜버릴 듯한 감옥과도 같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의 냉기가 저를 먼저 반겼습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다가 텅 빈 식탁을 보고는 수저를 내려놓기 일쑤였고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제게 시간은 그리움이라는 병을 더욱 깊게 만드는 독약일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보라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우 씨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그의 아내로 영원히 남는 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죽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 잿빛 일상에 유일하게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동수 씨였습니다. 동수 씨는 정우 씨와 고등학교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는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고 마치 친오빠처럼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형수님, 보일러가 또 말썽인 것 같던데 제가 한번 볼게요. 아니에요, 동수 씨. 매번 신세지기도 미안한데 사람 부를게요. 에이, 뭘요. 정우 있었으면 그놈이 했을 일인데요. 저라도 해야죠. 그는 늘 그렇게 무심한 척하며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말없이 갈아 끼워주었고 수도가 새면 공구함을 들고 와 뚝딱 고쳐주었죠. 동수 씨가 집에 다녀간 날이면 텅 비었던 집안에 잠시나마 사람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제게 정우 씨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눈치를 보며 남편의 남자도 꺼내기 어려워했지만 동수 씨는 달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동수 씨가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거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정우랑 저랑 셋이서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요. 앨범 속에는 앳된 얼굴에 우리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까까머리를 한 정우 씨와 동수 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억나죠? 이때 정우 씨가 김밥 싼다고 하다가 다 태워 먹어서 동수 씨가 엄청 놀렸잖아요. 맞아요. 그 자식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었죠. 그래도 형수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새벽부터 설쳤던 건데.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듣는 남편의 이야기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이었고 그 기억들을 공유하며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닌 행복한 추억으로 남편을 떠올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동수 씨는 제게 그저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친절은 모두 죽은 친구의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향한 제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몸살 기운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약은 드셨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그는 제 거짓말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약 봉투와 따뜻한 죽이 담긴 비닐봉지를 든 동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못하시네. 혼자 앓지 마시고 이럴 땐 연락이라도 좀 주세요. 그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그릇에 담아주었고 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식탁 맞은편에 앉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아프면 늘 이렇게 죽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우리 미숙이 이거 먹고 얼른 나아야지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다정한 손길. 그 기억과 눈앞의 동수 씨 모습이 겹쳐지면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에 남은 온기는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정우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괜찮은 걸까요? 대답 없는 질문만이 텅 빈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곁에서 따뜻한 죽을 건네주던 동수 씨의 꿈을.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 제 마음속 풍경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동수 씨는 남편의 흔적을 더듬게 하는 과거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존재 자체가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안도감, 그가 무심코 던지는 농담에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 제 세상에 멈춰있던 시계가 아주 느리게 삐걱거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동수 씨의 방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장난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저 근처 지나가다 들렀어요. 라며 캔커피 2개를 사들고 오는 날이 더 많아졌죠. 우리는 예전처럼 남편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개봉한 영화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노래, 심지어는 저녁 반찬 걱정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5년간 잊고 살았던 평범한 삶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쳐다보지도 않던 텔레비전 속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었고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목까지 밥을 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숙,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신 차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이 너무도 부정한 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남편의 사진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 달려나가는 제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제 안의 두 마음이 매일같이 처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해 봄, 비가 유난히 잦았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동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녁은 드셨어요?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생각 안 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아직요. 동수 씨는요? 저도 아직요. 형수님 괜찮으시면 오늘은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제가 대충 뭐라도 차려볼게요. 매번 신세만 져서. 그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늘 그가 우리 집으로 왔지 제가 그의 집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잠시 망설여졌지만 잿빛 빗줄기처럼 가라앉은 집안의 공기가 너무도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럼 제가 뭐라도 좀 사갈게요. 작은 우산 하나를 받쳐들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 빗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들떴습니다. 그의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혼자 사는 남자답지 않게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과 책장에 꽂힌 책들이 그의 성격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설프죠? 정우가 봤으면 배꼽 잡고 웃었을 텐데 앞치마를 두른 어색한 모습으로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우리는 작은 교자상에 마주 앉아 그가 부친 파전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동수 씨는 좋은 사람 안 만나요? 이제 동수 씨도 결혼할 나이잖아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막걸리 잔을 채우다 말고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마음에 둔 사람은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왜요? 어떤 분인데요? 그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서요. 제가 다가가는 게 그 사람에겐 상처가 될까봐 그저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의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도 파전 냄새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앉은 그의 시선만이 전부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네, 꽤 오래요.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기다렸고,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 밥 먹지 않았으면 해서 기다렸고, 그냥 그 사람이 다시 행복해졌으면 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의 담담한 고백에 지난 5년간 저를 짓누르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이 남자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애틋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체온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 상처를 보듬어준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울지 마요, 형수님. 아니, 미숙 씨.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미숙 씨라고 부르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빗소리에 젖은 그의 눈동자 속에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친구의 아내와 남편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한 여자와 그 여자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불같고 격정적인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망설임,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보듬어주는 아주 조심스럽고 애틋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그의 작은 방, 5년간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던 제 옆자리에 그의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잠시 잊은 채 오직 이 순간의 온기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것엔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밤 이후 세상은 온통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잿빛 필터를 씌운 듯 무채색이던 제 세상에 서서히 따스한 색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옆자리의 냉기는 더 이상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는 밤사이 함께했던 동수 씨의 온기를 떠올리게 하는 달콤한 여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관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연인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도 많은 과거가 얽혀 있었고, 친구라기엔 이미 서로에게 너무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심스럽게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늦은 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차로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기도 했습니다. 미숙 씨, 웃으니까 훨씬 예쁘네. 옛날 생각난다. 해변의 모래사장을 걷다가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옛날이요? 응, 정우랑 셋이 다닐 때. 그때도 이렇게 잘 웃었는데 한동안 그 모습을 못 봐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이름은 더 이상 아픈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라는 공통된 추억의 조각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저의 슬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5년간 잊고 살았던 김미숙이라는 여자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칙칙한 옷들 대신 화사한 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거울을 보며 옅게나마 화장을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제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힘겨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갑작스러운 빛이 아프게 느껴지듯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늘 저를 챙겨주시던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눈길이 어딘지 모르게 차가워졌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발점은 남편의 형님,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님이 되는 박영인 씨의 아내 동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서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수 씨,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약속 장소인 동네 찻집에 나갔을 때 동서는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수 씨, 요새 최동수 씨랑 만난다면서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동서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죽은 남편 친구랑 눈이 맞아서 밤마다 집에 드나든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5년상 치른 것도 다 쇼였냐고. 남편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쳤다고. 재수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정우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그럼 대낮에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건 뭔데요? 그 사람 차 타고 외박까지 하고 오는 건요?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뭐가 오해라는 거예요? 동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찻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대놓고 하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낯짝도 두껍지. 그러게 말이야. 남편 무덤의 흙도 안 말랐겠다. 그들의 잔인한 속삭임은 귀에 밝힌 가시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의 냉대였습니다. 유일한 핏줄이라며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아주버님은 당분간
우리 집에 올 생각 말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5년간 남편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우 씨의 가족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잃는다는 것은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수 씨와의 사랑과 남편의 가족, 저는 그 무엇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원망했고 시어머니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모든 소문과 비난이 동수 씨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켰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저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가 친구를 배신한 파렴치한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모두에게 상처만 주는 끔찍한 죄악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틀린 걸까? 내가 정말 나쁜 여자인 걸까? 행복했던 시간은 짧은 꿈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다시 웃음을 잃고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수 씨가 가져다 준 한 줌의 햇살은 사람들의 잔인한 속삭임이 만든 거대한 그림자에 속절없이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사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그를 떠나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죄책감은 덩굴처럼 제 온몸을 휘감아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동수 씨를 만나는 매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을 잡을 때면 등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고 그의 품에 안길 때면 남편의 원망 섞인 얼굴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제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기일에 터졌습니다. 매년 그랬듯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차갑게 변해버린 분위기를 알면서도 남편의 아내로서 마지막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침묵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왔니? 아주버님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어머님은 제 손길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내 손 빌릴 거 없어. 제사상이 차려지고 저를 올리는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안의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의 외면 속에서 제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버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재수 씨,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거실에는 저와 아주버님 그리고 동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집안,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죽은 동생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동생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아주버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가 아니야. 그놈이랑 정리해.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정우 생각해서라도 재수 씨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 우리도 말릴 생각 없었어. 하지만 상대가 누구라도 최동수는 안 돼.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서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재수 씨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주무세요.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까봐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재수 씨가 정우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딸처럼 품어준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들은 제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행복이 그들에게는 배신이고 상처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눈물은 그들에게 어떤 동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마지막 통첩처럼 말을 뱉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놈이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만나지 마. 만약 계속 만나겠다면 우리도 더는 재수 씨를 가족으로 생각할 수 없어. 정우 제사에도 올 생각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의 유일한 가족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본 그는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형님 댁에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애써 눌러왔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동수 씨, 우리 그만 만나요.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잡고 몸을 떼어내며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내가 찾아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오해라고 내가 미숙 씨 많이 좋아한다고.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정우 씨 아내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동수 씨를 만나는 건 모두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에요. 제 입으로 뱉고 있으면서도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숙 씨,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하기만 하던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동수 씨.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정우 씨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요. 저는 끝내 그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마주하면 이 모진 결심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미숙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행복을 밀어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주고 이별의 이름으로 그의 가슴에 그리고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동수 씨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이웃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고 시댁 식구들도 더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예전보다 더 깊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공허함이 제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그때는 슬픔이었지만 지금은 후회였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내 마음 속에는 지독한 그리움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가 떠난 후 제 시간은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의 냉기가 저를 맞이했고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삼켰으며 의미 없는 텔레셔츠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5년 전 남편을 잃고 난 직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공허함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지금의 공허함 속에는 날카로운 후회의 파편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그의 차와 비슷한 차가 지나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가 남긴 흔적들이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그가 고쳐준 삐걱거리던 문, 그가 갈아 끼워준 환한 전구, 그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소파의 움푹한 자리. 모든 것이 그를 상기시키며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켰고 정숙한 미망인이라는 사회적 가면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감옥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될 거라는 위로는 이번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그를 향한 그리움은 옅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따뜻했던 품이, 저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워 홀로 눈물 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며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낡은 책들 사이에서 남편이 쓰던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쓰던 것이었죠.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동안 외면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풋풋했던 우리의 연애 시절 이야기, 결혼을 앞둔 설렘, 그리고 동수 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동수놈이랑 한잔했다. 녀석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얼마나 심심했을까. 세상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놈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다. 미숙이를 동수에게 처음 소개했다. 왠지 모르게 엄청 긴장됐다. 둘 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다행히 동수도 미숙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녀석이 진심으로 내 행복을 빌어주는 게 느껴져서 코끝이 찡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남편이 동수 씨를 얼마나 아끼고 믿었는지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제 심장을 먹게 하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미숙이 곁에 없게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아내 미숙이를 부탁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다. 동수, 그 녀석이라면 내가 없어도 미숙이가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지켜줄 거라 믿는다. 미숙아,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네가 행복한 게 내가 가장 바라는 거니까. 누구와 함께라도 좋으니 부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하늘에 있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일 거야. 일기장이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진심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며, 그의 명예를 지킨다며 제 사랑을 버렸는데 정작 남편은 제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수 씨라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되기 싫어서 저의 행복을 포기한 비겁한 겁쟁이였을 뿐입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잊는 것도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신은 그가 그토록 바랐던 저의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바로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틀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제 행복을, 제 사랑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났고 연락처도 주소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동수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동창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제 절박한 목소리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어렵게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11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러나 조금은 수척해진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가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 씨, 저예요. 미숙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잠시 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싶어요, 동수 씨. 지금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제 물음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가쁜 숨소리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봄을 되찾기 위한 아주 길고도 짧은 여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시로 가는 기차 안,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시간은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들릴 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그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흩어졌습니다. 혹시나 그가 저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미 마음이 변했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남편의 일기장 속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부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은 이제 제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낯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알려준 약속 장소는 작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저 멀리 약속이라도 한 듯 가을 코트를 입고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은 멈추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넓었던 어깨는 조금 움츠러든 것 같았고 고개를 숙인 옆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놀람, 그리움, 원망, 그리고 안도감. 짧은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가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동수 씨. 내가 다 잘못했어요.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굳어진 채 서 있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넓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일기장 이야기를 하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우 씨를 위한다는 핑계로 당신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제 차를 잃은 잠색에 정우 씨가 진정으로 바랐던 건 내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찾아 행복해지는 거였다는 걸요. 제 이야기를 듣던 동수 씨가 제 손을 조용히 감싸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 탓이 아니에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요. 더 용기 내지 못해서, 당신을 더 굳게 잡아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용기 낼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과거의 기억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동수 씨랑 같이. 저는 눈물을 거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 고백에 그의 눈동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제 손에 힘을 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랑해요, 미숙 씨.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이 가을 햇살처럼 제 마음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사랑을 마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가장 먼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동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남편의 일기장을 꺼내 그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정우 씨의 이름 뒤에 숨어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우 씨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가는지 하늘에 있는 정우 씨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과 남편의 마지막 글 앞에서 아주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시어머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떤 대답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이상의 반대는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동네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제 옆에는 동수 씨가 굳건히 함께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행복해도 괜찮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 시장을 걸었고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요즘 얼굴 좋아졌네라며 덤을 얹어주셨고 못 본 척 지나치던 이웃이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네라며 수줍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2002년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동수 씨는 제게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 눈물 나게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정우의 아내 김미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동수를 사랑하는 김미숙이자 온전한 제 삶의 주인인 김미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정말 행복할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사랑을 선택하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비난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의견이든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따뜻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